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이호영 박사님 뵙는 시간입니다. 네, 정신건강 이야기요. 먼저 김신건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호연입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녹화 시간으로 트럼프가 지금 취임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취임식 하는데요. 아, 지금 아마 오늘 불놀이하고 야단 날 거예요. 오늘 밤에. 한 뭐 3일인가 며칠간 막 한다면서요? 네. 아주 이번에 뭐 좀 성대하게 할 모양인데, 그래도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한대요. 실내에서. 예, 근데 뭐 한국에서 뭐 정치인들도 가고 특히 저 전광훈인지 무식경인지 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 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전광훈이가 간답니다. 정강훈이가요? 예, 진짜. 자기가 초청받았다고 뻥치고 아니 그거 뭐 돈 주면 다 간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데 밖에서 덜덜 추운지 맛 좀 보고 가야지. 예, 그러고 간답니다. 이게 이제 초청장이 아니라 입장권 개념이라서 이 네. 티켓 사서 들어가는 그런 건데 네, 그것도 돈 내겠죠. 돈 내고 돈 하는 내고 겁니다. 간다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근데 이제 한국에는 마치 자기가 트럼프한테 초대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아이. 뭐, 홍준표도 가던데. 많이 가요 정치인들. 그래서 밖에서 네. 덜덜 떨어봐야지 그것들이. 아휴, 참. 그 지금 우리가 내일 그 방송을 송출하겠지만 지금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9시에 녹화를 하는데요. 그 박사님도 뉴스 보셨겠지만, 예, 법원을 습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예. 네, 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아휴, 난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아무 지난, 몇 년인가,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 미국에서 1월 6일 날, 그, 컨그레스에 들어가가지고서 다 때려 부시고 한 거, 아주 그거하고 그냥 버금가는 그런 난동을 부렸대요, 이번에 한국에서. 예,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난동을 부추긴 인간들이 있었고 그 뒤에 정치인들이 있었다.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이렇게 그 담을 넘었던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한테 뭐 곧 훈방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뭐 이제 문제 없다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들으니까 더 이렇게 난동을 부렸던 것 같은데 폭동이죠, 폭동 진짜. 이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조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또는 누가 지휘했는지, 또 누가 돈을 댔는지, 그 돈 없이 그거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그 안에 법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서 뭐 카톡이나 이걸 해가지고 서로 뭐 메시지 보내고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다 조사를 하겠답니다. 실제로 저는 해야 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 이게 완전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저 이번에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제대로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벌을 제대로 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그 하려고 하는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지 편견인데, 이제 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뻔히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다.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이거 다 잘못됐다. 이제 그러면 아마 저 쳐들어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부정선거가 있대.
부정선거래. 이거 좀 그 시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에 폭동을 일으키기 전인데 기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그 증거는 혹시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안에 자기는 확신한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증거는 없대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렇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아, 글쎄, 그건 뭐, 그 인지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또는 자기가 경험한 개인적인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좀 뇌가 단순화시켜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게 아주 좀 탈선된 또는 현실적이 아닌 그런 사고 체계로 이렇게 흘러가지고서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서 자기가 전체를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탈선된 논리에 맞지 않는 자기네들의 주관 현실하고 전혀 현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걸 모르고서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주 딱 좋아가지고서 자기 의견하고 맞는 정보 또 자기 의견에 맞는 다른 사고 이런 것들을 마치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다 안 줄 알고서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뇌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체계를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현상인데 뭐 원인은 뻔합니다. 이것은 정보 처리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이제 가지고서 그걸 하나만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자기하고 같이 동의하는 줄 알아요. 그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서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탈선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건데, 사람들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주체적인 사고를, 이제 개인이 정말 주인이 되는 사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이제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 알고 보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체적인 생각 같은데, 이게 이 생각 자체가 자기에서 나온 근원이 이제 본인이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라든지 경험적인 판단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주입된 생각, 주어진 생각,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일. 그러니까 오히려 주체적인 사고랑은 정반대되는 걸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죠. 마치 이것을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결국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남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이런 인지 구조의 어떤 왜곡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관심이 그 한 가지에만 가 있어요. 자기하고 의견이 맞는 정보 이거에만 가 있고 그렇지 않는 정보는 그냥 흘려버립니다. 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원하는 것, 자기가 선호하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가는 정보만 강조하고 다른 종류와 다른 또는 다양한 또는 객관적인 그런 사고로 뭐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걸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조금씩은 그 소위 말하는 인지 편견 말씀해 주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뭐 잘못 판단도 하고 하는 것인데 에, 문제는 그런 가능성. 아, 내가 지금 이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혹은 내가 듣고 있는 게 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조금씩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맨날 자기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항상 맞을까? 이 생각만 하면 또 자기 확신이 없으면 또 흔들릴 수도 있긴 한데, 그 균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대가 그런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진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예를 들면 무슨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것, 뭐 공중파에서는 토론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저 국힘당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짜증이 확 나요. 그래서 나 이제 못 듣겠다, 저 인간 저거. 이러면서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이쪽에서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아서 거기서는 뭔가 좀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일반 방송에서는 해주지 않는 그런 뭐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그거를 찾아가 보고 그래서 아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만 그러겠냐는 거죠. 저쪽도 뭐 마찬가지로. 예, 저쪽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음. 뭐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뭐 중국 사람들인가가 90명인가가 잡혀가지고 끌려갔다. 계엄 이후에. 근데 그게 뭐였냐면 들어보니까 이제 그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을 잡아다가 몇 명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부풀려지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이 그나마 이 민주준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배척이 돼요. 시청자들에 의해서 웬만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채널 중에서도 막 그 요즘은 유튜브가 제목들이 막 엄청 자극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별게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로 아, 이 채널은 너무 제목 장사를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 말하는 자정작용들을 하는데 문제는 저쪽 극우나 이런 애들은 이 유튜버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그 극우 채널의 누구 한 사람은 무슨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안 믿는데요. 믿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해줘야 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슈퍼챗을 보내고 돈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 그걸 진실로 진짜로 믿고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문제가 상황이 악화되고 문제가 악화되는 그런 구조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이제 그 귀가 잘 안 들기 때문에 크게 틀어야만 알아듣기 때문에 유튜브를 들을 것 같으면은 집사람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별로 취미가 없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 귀 듣는데 블루투스가 생겨가지고서 좀 잘 들려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데 한 2년 전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유튜브 자체가요 인지 편향을 부추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제 어쩌다가 보수 논객이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요. 제가 좀 아는 사람이 그 조갑조신데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보면요. 음, 그쪽 계통의 사람들 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아주 편협된 일방적인 정보만 실은 것들이 나의 취미에 맞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유튜브가 알아가지고서 올려줘요, 자꾸. 그러니까 알고리즘. 열고 같으면은 벌써 쫙 나오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런 걸 올려놨나 할 정도로 알거든요. 이게 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지 편견이 좀 적어지려면은 또는 안 생기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IT의 정보, 이제 저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지 편견을 오히려 붙어다 준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다 인지 편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자기 성찰로 이런 것이 과연 객관적인 정보냐 또는 이것이 다 다양한 것을 다 정보를 얻어가지고서 얻은 결론이냐 이런 것을 좀 평가하는 능력이 지금 없어지는데 그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IT 세상이 돼가지고서요 모든 것이 이제 그 알고리즘 결과만 지금 알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글 들어가서 답만 알 것 같으면은 그 과정을 몰라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것, 편리한 것, 이런 결론만 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인지 편견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물어보신 것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좀 해결이 되느냐 하는데 이건 그냥 뭐 솔직한 얘기로 인지 편견이 아주 세게 있는 사람들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자기가 좀 자기 성찰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야간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 좀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요 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구독자 수만 많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킬 것 같으면은 대체고사 나오는 것이 구독, 그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수를 늘리게도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데 그 이런 정보들이 유인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방송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모든 정보의 소스가 유튜브인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쪽으로만 계속 나를 몰아가고 그걸 또 극단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어, 시스템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계속해서 리뉴얼 되면서 나를 그 한쪽으로 몰아가거든요. 유튜브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나의 가지고 있는 비판적 사고 기능, 주체적 사고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외에 다른 혹은 내 생각과는 다른 정보의 소스들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수나 다 나와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비판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체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비판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나의 선택권을 이미 넘겨버린 거거든요, 유튜브에. 내가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편하거든요. 안 하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능을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내가 어떤 사고하는 기능 자체를 이미 다 그냥 아웃소싱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빠진 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미 모든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일종의 그 개미가 된 거죠. 개인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거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 자체를 하지 않고 모든 소스를 다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지령하면 이제 지령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뭐가 실현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비판적인 사고. 내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옥석이 있는 것이고, 진위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거는 받아들일만 하지만 어떤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 이 선택권 자체를 내가 끊임없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선택권을 다 그냥 뺏겨버리거든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선택권을 갖고 하나의 소스에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는 힘, 선택하는 힘, 비판하는 힘, 이것 자체를 유지하는 힘. 이 지금 시대야말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을 지금 제일 활발하게 가르치고 있는 데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거기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좀 표현은 좀 묵은 표현 같지만은 그 말하자면 영어로는 리플렉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로서는 자기 성찰이라고 할까. 반드시 무슨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 자기 잘못을 알아가지고서 그것을 회개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출세한 사람, 리더가 된 사람들을 한 440명을 모아가지고서 네가 지금 성공한 데 가장 공헌한 것이 뭐냐 했더니 자기 성찰에 시간을 갖는 거. 그러니까 자기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습관을 매일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자기 성찰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요. 이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서 급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고서 내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이 들어맞아서 왜 뭐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된 거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공자님 제자인 정자가 얘기하듯이 하루에 3번은 자기 생각을 해봐라. 근데 꼭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가 들어맞았나, 뭐가 들어맞지 않았느냐, 뭐가 나를 기쁘게 했느냐, 뭐가 나를 좌절시켰느냐 그런 것을 살피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의 능력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능력이 생겨야 그래야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것도 이 평가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한번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많은 분야,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다 합쳐서 평가할 수 있고 동시에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생각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러면 상당히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 제가 또 하나 이제, 뭐, 이원 박사님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 교육의 문제점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 초중고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못하고 뭔가 남의 생각들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시험을 잘 보면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교육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기보다는 이제 자기 의견이 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럼 선생님 의견은 뭐고 학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까 거기에만 굉장히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것이 한국 교육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저의 문제의식을 갖고 항상 이제 학생들에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학생들 가르쳐 봤으니까요.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유스그룹에서 애들 가르쳐 보면 What is your opinion? 너 의견이 뭐냐? 물어보면 얘들은 거침이 없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선생님 뭐라고 했든 뭐 부모가 뭐라고 했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너 의견은 뭐냐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이게 내가 어떤 다수의 의견, 남의 의견, 이런 것이 없이 내 스스로가 의견을 가져도 되는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어, 정말 그 일종의 폭동에 동원됐던 학생들이 뭐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남들이 그냥 하니까 휩쓸려 들어가고 내가 괜찮겠더라 분방된다더라 하면서 거기에 폭력을 써도 돼 이런 자기 생각이 뭔지 하나도 없이 그저 남들이 유튜브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다수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놓아버리고 그거를 자기 주체성을 완전히 유임시켜서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병폐들이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심지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일지라도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큰 틀에서는 같지만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고력과 그런 주체성을 갖고 있는가.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런 어, 학생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제 뭔가 내가 선택하거나 사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특히 교육에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질문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평가를 해가지고서 자기 의견하고 대조를 해봐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의성을 말로 질문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강연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실례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또 마치 그 연자가 한 얘기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비위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질의,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국 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권장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나서 질문 있냐고 물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활발하게 뭐 어떤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것을 네. 네. 저도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정말 톱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수준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굉장히 잘 가르치면 학습하고 자기가 잘 응용하고 하는 거는 잘해요. 배우고 외우고 응용하고 이런 능력은 좋은데 가장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 논리나 어떤 이론이나 가르치는 지식에 대해서 그 내적인 허점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냥 비판을 위해서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 그 내적인 허점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할 줄 아는 능력, 분명히 지적 능력들은 충분한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고 그런 걸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질문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제가 경험했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똑똑한 최고의 정말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학생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혹은 뭐 영국에서 제가 경험한 학생들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수업이 끝나면은 교수님들한테 질문이 뭐 엄청나게 질문 시간만 주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자기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거, 이거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걸 계속해서 사고하면서 질문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비판적 사고를 피부로 느끼면서 배우고 왔었던 그런 학생들이 그런 저기를 하면 누가 그거를 마치 도그마처럼 교리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에 완전히 사고를 다 빼버리고 그냥 비판 안 하고 뭔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돼버린 거는 참 이거는 교육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거는 잘못된 결과가 우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뭐 두 분 선생님인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또 이번에 그 저 뭐야 그 난동 부린 배후에는 목사님도 있고 말이죠. 그것도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교회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맞는 정보만 내가 흡수하지, 무슨 뭐, 잘 믿는 분들이 무슨 무신론자나 무슨 그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이런 것을 담은 책들은 내가 잘 안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 질문을 합니까? 또 질문을 하면요. 다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소스도 다 한 가지예요. 또 거기에 맞는 것들만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종교라는 것도 일부러 인지 편향을 만드는 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아, 교회에도 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건 뭐 그 소위 그 신앙이라는 거의 본질이 이런지 모르지만은 이건 전 상당히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의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이미 인지 편향을 그 전제로 해서 어떠한 세상적인 변화가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거 신념에 대해서는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굉장히 인지적 편향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그 차이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없는 종교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종교가 아닌 종교의 굉장히 기본적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 그 폭동 사태라든지 이런 소요 이런 걸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종교적입니다. 이미 그 안에 종교적 신념 체계처럼 작동하는 이게 꼭 목사가 하고 무슨 뭐 신부님이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이 목사인지도 전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틀을 빌려서 자기가 하려는 목적을 주입시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작동 기제들이 종교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예를 들면 그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튜브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른바 사제들 아니면 뭐 목사들처럼 여기에서 저 얘기 듣고 저기서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학습하고 일종의 뭐 종교도 세뇌니까요. 세뇌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유발하는 행동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기전을 이미 종교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사실 가장 힘든 게 사람의 행동 변화하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사람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도 지식을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쉽게 가능할 수 있지만은 지식이 유지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유지되는 걸 넘어서서 행동으로 변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 종교적인 기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 자체가 이미 논리적인 비판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버렸는데, 벌써 그런 신앙의 영역, 논리의 비판 영역이 아닌 부분으로 가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지금 헌법이 법치가 무너졌다든지 그게 법치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면은 어떤 법치가 무너졌나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너졌다고 하니까 무너진 거고 또 부정선거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종교의 영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 질문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 시스템이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또 더더욱 위험하다. 제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인류가
공헌했던 미국 사회가 인류에 가장 공헌했던 큰 것은 이제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던 첫걸음을 이제 미국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종교와 정치가 다시 합쳐버려지는 아주 기괴한 세력들이 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그 세력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다. 저는 이제 실제 종교도 여기에 어떤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어떤 뭐 종교 조직이 그게 뭐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조직들이 서로 커넥션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의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부는 예. 아니겠지만 그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이 거기 많다고 하는 거는 신천지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에 신천지가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과 신천지가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맨날 뭐 신천지 이단이니 뭐니 뭐 사이비니 했던 놈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과 뭐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념도 아니죠.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가 나발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면 뭐 어때? 이건데 뭐 질문에 관해서는 뭐 교회가 정말 질문 금지, 신천지 금지가 아니라 질문 금지죠. 거의 교회에 써붙이고 있는 게 거의 그 정도인 상황이니까.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교회가 계속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과연 목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는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맹종하도록 해야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이게 사고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거의 뭐 이런 수준.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또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도 김 박사님 얘기하고 동의했는데 요즘은 조금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요즘 교육은 근데 뭐 그래 봤자 우리의 뭐 어찌 보면은 그래 봤자라기보다도 그게 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라고 유도하는 선생님 자체가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일 테니까 이제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공중파나 이런 그 채널로 들어가서 보지 않거든요. 그냥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걸 보게 되고 할 테니까 안 볼 수는 없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을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채널이 지금 막 성장하는 그 진보 쪽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막 너무 그 좀 클립 한 10분, 15분, 20분 정도로 만든 클립의 제목을 막 엄청 막 거창하게 달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그서 들어가 보면은 뭐야, 씨, 내용도 별로 없잖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댓글에도 보니까 누가 달았나 봐요. 거기는 댓글 장사한다고 여기는 너무 댓글 장사 그러니까 저기 그 제목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목 장사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 제가 최근에 그 제 채널에서 받았던 댓글 중에 진짜 제일 기가 막혔던 댓글이 뭐였냐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대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3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3권이 뭐야, 3권이. 3권 분립의 나라에서 3권이 뭔데. 아니, 입법부는 야당 대표고, 그나마 다수당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것도 아니지만 그 인정해준다고 해도. 아니, 3권을 장악했으면 본인이 일주일에 5번씩, 4번, 5번씩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냐고. 또 거기에 3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행정부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군데 이재명이 무슨 3권을 장악했다고 그런 댓글을 쓰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서 나왔겠냐는 거죠, 이게. 그거를 분명히 누가 어디 유튜브에서 떠들었을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또 그래서 그 후원을 받는 그런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그걸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삼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놈의 세상인지,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댓글을 달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저, 그래요. 아까 그 교육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아주 원적으로 동감인데, 그 특히 이제 어렸을 적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 대가리 커가지고서 머리가 굳어진 후에는요, 특히 노인들에겐 뭐 별로 효과가 없는데, 네. 이 어렸을 적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만 다니고서 성경만 배우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그 인지 평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워낙 정보 처리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본질을 타고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뭐 좀 반짝하는 의견을 들 것 같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서요, 그거 본위로만 생각하지 딴 걸 잘 생각할 수 없어요. 다른 무슨 다양한 것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요, 귀찮은 걸 안 합니다. 자세한 걸 좀 알아봐야 되고 다른 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또 뇌는요, 편리한 것을 선호합니다. 또 유리한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요즘 막 제일 문제되는 것은, 물론 이제 인지평양도 있지만요, 이 세상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요, 간편하고 결론 있는 거, 해결책을 먼저 찾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그 중간 과정, 뭘 찾아보고 어쩌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은 다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리한 것만 찾는 그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제일 그 뇌가 선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간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알아보고 하는 그런 능력은 다 성략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유튜브 볼 적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게 누구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슨 반짝하는 제목 내놓고서 하는 소리는 딴소리하고 그래서요, 그냥 한 10분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이게 또 뭐 거짓 또는 과장된 것, 뭐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좀 잘 교육해서 키울 것 같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이제 약간 종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더 붙이면 이런 건데, 저는 종교가 정치적인 것 혹은 뭐 심지어 지금처럼 폭력과 같이 결합되는 거는 가장 위험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인류가 이른바 우리가 민주화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문명화된 시빌라이제이션, 우리가 문명을 갖고 있는 한 이거는 다시 이 비문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지금도 종교를 가지고 강경한 폭력 사태, 테러 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암적 존재이듯이, 한국 사회에도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초장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지, 맞아요. 종교가 맞아요. 네. 폭력과 결합되고 자기의 폭력을 혹은 정치를 종교적인 신념에서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탈레반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IS 되는 거죠. 네, 이 무장 테러 단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러면서 이거는 반인륜적 범죄, 그러니까 반인류, 인간성에 위배되는 범죄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다원 사회고 또 종교적으로 포용적이고 뭐 배타성을 갖고 막 서로 그러긴 했지만 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종교적으로 아, 차이가 난다고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인류의 그 지난 날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용인해서는 절대 전 관용이 있다고 해도 이건 관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가 이거를 마치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무슨 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신천지랑 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신천지랑 손을 잡고 신천지랑 똑같은 길을 가는 동안에는 우상숭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어왔던 기독교 교리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독교를 완전히 어, 이른바 멸종을 앞당기는 익스팅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자꾸 시계를 재촉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개신교가 보수 개신교가 지금 갖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뭔가 양 목사님처럼 비판하고 좀 막아보려고 하고 늦춰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완전히 지금 어, 수포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볼 때는 종교적 사고를 이런 정치와 사회의 공론장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종교적 사고를 몰아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 고민하는 생각, 또 그것에 대해서 주체적인 사고를 갖고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선택하는 그 기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작년 12월 27일인가 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었죠. 약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 교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유명한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 나왔어요, 거기. 나와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포괄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 하나같이 동성애 문제예요. 음. 그리고 동성애를 미워하는 정도가요. 이건 이 죄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정도가요. 이건 이 폭력, 언어 폭력이에요, 이거.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진, 진짜 인지 편견 때문에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아주 이게 동성애자는 죽일 놈들이다. 나 그걸 보고요. 이게 뭐 어떻게들 배워가지고 이 교인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증오가 생기고 이렇게 언어 폭력화가 돼가지고서 집단 행동을 하느냐. 그것도 또 아주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선두에 서서 이거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게 개신교가 더 제일 그래요. 그렇죠. 뭐 천주교에서 나와서 그런 대화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이게 또 교회를 또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다가는 한국 개신교회는 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중원 박사가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아주 백일화에 나타나고 있고 아주 대규모 데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종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혐오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동성애에 대한 혐오. 어, 근데 혐오라고 하는 게 과연 종교와 뭐 더 가서 기독교와 맞나? 이것만 생각을 해도 어,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 동성애를 혐오하면서 그 사람들은 죽거나 사라지거나 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이 혐오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묻는 순간 동성애자 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실은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와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대하는데 저한테 이제 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너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아니 존재하는 거를 내가 뭐라고 찬성하냐 반대냐를 할 수 있느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인 내가 뭘 찬성하고 반대해. 내가 싫어할 수는 있고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찬성 반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인간들 그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도 동성애 빼고 다 사랑. 이런 식의 논리예요. 예. 네, 네, 그래요. 거기 이제 또 혐오 대상이 또 늘었습니다. 전에는 동성애자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 혐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어. 이제 전엔 그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혐오 대상은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혐오를 하기 시작하면 대상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것을 허용한 자체는 이미 종교로서의 가치를 저는 잃어버리고 있다 생각하고 결국은 폭력까지 같이 결합되면요. 중세 시대 돌아가서 누구 마녀로 잡아가지고 갖다가 화형시키는 거 지금 그게 뭐 남일 같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예수님 사랑의 종교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게 혐오와 폭력이 같이 결합되는 순간부터 그 종교, 어떤 종교든지 그거는 무시무시한 정말 정말로 인류 자체의 존망을 위험하게 만들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게 선동이잖아요. 선동. 선동을 하고 선동을 해 가고. 뭐 그 인류의 역사에서 선동을 통해서 큰 화를 입었던 게 소위 말하는 1, 2차 대전인데 어 인간들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나치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동을 당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선동을 당했다고 하면 또 다른 뭐 독재 혹은 파쇼의 시대로 갔을 텐데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이제 멀쩡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동을 당하는 그런 선동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소스가 어디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 극우적인 태도를 가진 교회 예, 다니는 사람들이 저 법원에도 그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이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그 정광훈 집회 가면 거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교회에서 뭐 부흥회 하듯이 하는 그런 식이에요. 막 찬송가 부르고 뭐 거기서 막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회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저는 그 진짜로 이제는 거의 이 통계에서도 보여지듯이 뭐 천도교보다도 원불교보다도 더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계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렇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소스를 어찌 보면 한국의 개신교가 다 대주고 있다. 땔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과연 개신교가 극복할 수 있을까? 정광훈이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사람들이 정광훈이는 지금 면직도 안 돼 있냐고. 그 목사도 아닌 같은 놈이 그거 하나 처리를 못 하냐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광훈이는 일반적인 목사들, 대다수의 목사들 혹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고 싶은 짓을 대신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정광훈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야, 정광훈이가 좀 과격하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 빛의 혁명을 일으킨 대한민국에서
극우의 중심의 극우의 중심의 교회가 있으니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또 이제 제가 네. 그 지켜본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교회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교회에 젊은 친구들 잘 청년들이 나오지도 않기도 하지만 걔들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저는 이 법원 폭력 사태가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느낌상. 이게 만약에 다른 종교단체 신천지랑 뭐 이렇게 신천지 젊은 애들 되게 많습니다. 많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아니면 정광훈 뭐 이런 기독교랑 연루돼서 온다는 거는 뭐냐? 앞으로 개신교는 없어지고요. 개신교는 이제 노인들만 남은 종교가 돼버렸는데 개신교는 없어지고요. 신천지가 주류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고 앞으로 그 신천지 젊은 사람들이 다 아, 청년들 되고 그러면 다 그렇겠죠. 그걸 원래 신천지는 지금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사실 기독교가 뭐 장로교가 무슨 뭐 우리의 장자교단이 어쩌니 막 그런 큰 소리 뻥뻥 쳐댔는데요. 이제 좀 지나면은 신천지가 가장 큰 교단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옛날에는 이단으로 다 정죄받고 뭐 그렇게 했었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네요. 그럴 수도 그러면서 있죠. 네, 이만희를 다 숭배하는 옛날에 한국교회가 무슨 신사참배 안 하고 어쩌고 그랬다 그러지만은 지금 다 이만희 개인 숭배하는 그 종교로 그렇게 해서 인용되고 어, 기독교가 저물어 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신 지금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가. 그 저도 좀 깜짝 놀란 게요. 아이 감리교에서요 동성애자 결혼시켜주는 사람 퇴출시켰죠. 이거 세 번째로 지금 이동환 목사하고 지금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퇴출이 되는데 아니 동성애자들이 좀 내가 보기에도 좀 징그럽고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내가 동성애자가 싫더라도 그러고서 그냥 싫은 대로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무슨 폭력을 이용한다든지 무슨 폭언을 해가지고서 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감리교회에서 이 목사를 그 퇴출시켜냈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누구를 퇴출시키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동성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같이 똑같이 태국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걸 그냥 무슨 큰 하늘에 아주 그 반하는 어떤 큰 죄나 증거 같이 퇴출 그것도 무슨 뭐 재판위원회 여러 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거 보니까요 이게 다 그래요. 다 나는 무슨 신천지나 지금은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신천지나 정강원이나 감리교회 감리교단이나 마찬가지. 네. 맞아요. 그 현상, 뭐, 자기들의 결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변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도요,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제일 그 잔인하게 느꼈다는 구절이 말씀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설교하고 항상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좀 다른 의미겠지만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못 알아듣는 놈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놈은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망하라는 거잖아요. 지옥 가라는 거잖아요. 규모 규모로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 이 양반 독한 양반일세.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놈은 그냥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니네 몫이고 네 운명이지 뭐 어떻게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 야, 이게 진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어찌 보면 선택은 아니죠. 듣는 사람의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아, 그죠. 이- 저거 인지 편견을 고치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들으라예요. 들으라, 예, 들어라. 예, 근데 그 들으라는 얘기가 참 심각한 얘기인 게 그냥 소리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뭘 느끼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배경이 있어가지고 어떤 압력을 받는지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가지고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예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직 거기선 그뭐 할 수 없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 것 같으면 또 그렇대요. 그게 안 먹혀든대요. 뭘 얘기해도 자기 생각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말랑말랑한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소위 그 대화식인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귀가 있는 사람을 들으려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그래가지고 자기를 알고 남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남의 의견도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돼지 목에 진주 걸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 잔인한 얘기예요. 잔인한 얘기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얘기하고 안 들어먹으면 관둬라. 음, 그 이야기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아니면 망하게 내버려 둬라. 이거거든요.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지 마라. 너도 상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괜히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그걸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못 알아먹고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구나 하다가 노력을 하다 관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게 되게 잔인한 이야기인데 또 한마디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될 만한 사람은 좀 최선을 다 해보라. 들어먹게 된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들으면 안 들으면 관둬 이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최대한 대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민들이 잘 이렇게 안에서 비판적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라 이런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그저 예, 언어 우리가 그 쓰는 언어나 어휘도 좀 그 우리가 좀 생각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요즘하고는 막말하는 게요. 그게 무슨 좀 그 영웅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얘기할 적에는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그것이 나의 인격에 맞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정 있으면요. 그 감정 가지고 그것이 이제 몇 배로 증가된 강도를 가지고서 막말로 팍 표현하는데 나 이게 좀 문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요즘 막 그거 F자 들어가지 않는 영어 대사 없어요. 영화 볼 것 같으면 다 F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좀 고운 말 쓰기 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교회가 옛날에 교회가 이런 거에 앞장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총신대 후배, 제 학교 후배가 지난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계엄을 찬성하는 그런 글이 총신대 그 뭐 익명 게시판에 막 엄청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총신대 애들 수준입니다 하면서 그 재학생인 것 같은데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게시판에 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해가지고 막 계엄을 다 찬성하는 거예요. 이놈들 진짜 이게 실명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이거 다 내란 동조범이 될 형편인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몇 개를 좀 캡처한 걸 올렸더니 또 다른 후배예요. 총신대 후배고 그 친구는 뭐 졸업을 한 친구 같은데 그 댓글이 이런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라고. 뭐 이런 후배들도 정말 그 이제 뭐 이야기해주고 자꾸 말해줘야 해서 나는 저는 댓글에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어,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다른 댓글을 안 달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바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 전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한쪽에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고 사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제 경험으로도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도 인생 살면서 저도 목사고 저도 나름 오지랖도 넓은 사람이기도 해서 막 웬만하면 막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내 에너지를 삽질하지 말자. 뭐 이런 결론인데, 아, 참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예, 이거는 뭐, 근- 근데 저 사회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정보 처리에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뭐 다른 정보도 제공해보고 이것도 좀 생각해보라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그건 제 생각에 우리가 아주 체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진짜. 해봤다 짜 저항만 커지고요.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 장애에서 무슨 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요. 아무리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요. 안 되고 또 실제로 자기가 어떤 나쁜 경험을 해도 그 경험에서 뭘 배우질 않습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도 조금 유료가 됩니다. 네, 네. 이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박사님처럼 대각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네, 완전히. 아이,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인지의 어떤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인지를 고치려고 해서는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삶이 바뀌니까 인지가 바뀌는 경우는 봤습니다. 음,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삶이 변화돼 버리니까 생각 구조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생각이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큰 일을 당하면니까요. 그냥 인지가 바뀌어요. 그럴 무슨 수 있죠. 얘기냐면, 네. 물론 뭐 요번에 그 통영 사태도 독도들이 거기 몰려 들어가서 그냥 우르르 하니까 뭐가 된 듯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쯤에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엄청난 그 인지의 부조화를 좀 겪고 있을 거거든요. 소위 자기는 말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현타가 오겠죠. 네. 아, 이 법이 만만치 않구나.
왜냐면은 그 친구들 중에 뭐 폭력 전과도 있고 뭐 이랬으면은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그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왔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절실하게 깨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때 인지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주의적 방법론, 예를 들면 오픈 다이얼로그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막 그 하다가 그때도 사회 갈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했던 어떤 받았던 인사이트를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뀌니까 대화가 되더라. 음, 예, 힘이 막 균형이 돼서 자기가 옳다고 막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데 이미 균형추가 딱 꺾여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고집을 부려봐도 더 소용이 없고 내가 믿고 있던 게 다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는 이제 비로소 대화가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인지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처벌, 맞아요. 강력한 힘의 과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해왔었는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그걸 몰랐지만은 공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선택적으로 그렇게 이른바 테러도 백색 테러 하는 사람들한테는 처벌도 하지 않고 심지어 옛날에 이현 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백색 테러 이승만에 붙어가지고 막 사람들 죽여도 그 사람들은 절대 처벌받지 않고 그러던 시대를 계속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폭력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그게 아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헌법에 똑같은 적용을 받고 똑같은 저기를 하는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그냥 바뀌어버리면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그제서야 인지도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 균열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결국 사회의 문제다.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다. 이제 이런 다시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내재화하고 있고, 어떤 이 사회적인 관점으로는 절대로 보지 않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쭉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남는 거, 혹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했던 거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또 내가 뭐 나는 인지 편향 같은 거 없어. 안 할,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가 저는 이제 떠오르는데,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라. 예.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결론만 보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다. 이게 좀 이렇게 더 그 마음에 와닿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거를 좀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음식도 좀 거친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처럼 몸에 지나치게 뭐 입에 단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처럼 조금 불편한 과정도 좀 찾아가면서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제가 이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정광훈 쪽으로 전향을 해서 그 방송을 그런 유튜브를 했으면 지금 구독자 한 100만쯤 되지 않았을까? 예.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예, 그 돈도 엄청 벌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다 바람과 같이 날아갔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자꾸 어떤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렇게만 가면, 물론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시청자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 물론 뭐 이런 측면은 또 반대도 있어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극적이지 않아서, 워낙 시대가 자극적이니까, 자극적이지 않아서 또 이렇게 선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너무 편리함을 초구하면 안 되겠다. 네.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진곤 박사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뭐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사고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도 그걸 멈추는 순간 언제든지 그런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중요하게 스스로 지켜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 왜냐면은 공산주의가 위험하다고 지금까지 우린 사회가 맨날 외쳐왔지만은 사실 공산주의만큼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파시즘이 있거든요. 파시스트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학살을 저지른, 또 그 인권 유린과 함께 정말 그런 역사들은 이미 파시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양극단이 우리가 다 경계를 해야지 우리는 파시스트 국가가 될 거라고, 우리의 헌법은 절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전체 존립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싸워 나가야지. 이거를 정치적 정파성, 인지 편향이죠.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이용해 먹겠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인류가, 혹은 인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이고, 앞으로 큰 범죄들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은 종교랑 특히 결합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타협도 허락하지 말고 무조건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비극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도요. 네, 전 이번 기회에 나의 인지 편견을 좀 알아보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면은 그것이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또는 공평하게 보는 시야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할 것 같으면은 저의 후진들이 제가 하는 것을 좀 보고 모방하고 아, 저렇게 사는 것도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교정적인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또 귀한 시간으로 또 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멀리 여영 박사님, 이제 미국은 트럼프의 시대가 됐는데 참, 예, 지금 트럼프도 거의 이제 사악하게 미친놈이어가지고 이게 참 미국도 깝깝하고 온 세계가 지금 깝깝해지는 시대가 됐는데, 예, 또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트럼프가 좀 트럼프한테 기대할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무튼 여러 감정이 듭니다. 힘들고 험난한 시대를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또 힘을 내서 또 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를 잘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양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일레오틴.com 전화 152-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